간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새해도 잘 부탁드리고. 자, 먼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새벽 0시에 사면 절차를 밟고 풀려났습니다. 네, 사면 절차는 입원해 있던 삼성 서울병원 병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전달하고 병실에 있던 교정당국 인력이 철수하면서 이뤄졌고요. 예.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 때문에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수백여 명의 지지자들은 0시를 맞아 환호를 했는데요. 이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께서 국민의 품으로 자유의 품으로 오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예. 네, 방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음성 들었는데요. 조 대표는 탄핵 무효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재심을 통해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제 광화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석방 하루 전인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저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서신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가 엮어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출판을 했는데요. 국정농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또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옥중 서간집 내용에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국 사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한 지지자가 윤석열의 이름 석자는 제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선 후보가 조국 청문회 전국 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묻는 그런 편지 구절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묘한 여운이 남는 그런 대목이고 윤 후보에 그렇죠.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책에 나오지 않는데요. 예.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요식행위라고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윤 후보도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당시 몸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저에서 몸이 아파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부분은 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은. 당시 해명에도 보면 네.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은 이런 건 좀 약간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본인이 얘기한 것, 주장한 것으로서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그나마 구체적인 그렇군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면이 됐는데 앞으로 행보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2월까지는 병원에 있을 거라고 네네. 하니까 뭐 특별한 행보를 하긴 힘들고 대선에서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행보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한마디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대선에 향한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낼 일은 없을 지금은 것이다.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대선 끝나고 혹시 모르죠. 이제 또 정치적 재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분의 정치적 재기를 원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예. 본인이 잘 아시지 않을까? 자, 김성현 소장님. 예, 뭐 큰 관심 없고요. 예, 뭐 무슨 행보를 하든 뭐 별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몸이 아파서 뭐 몸이 안 좋아서 뭘 했다라고 지금 세월호 말씀을 참사 하셨나 당시. 봐요. 예. 예, 당일에. 근데 제가 이때 청문회 때 저도 보좌관으로 자료를 다 보고 참석을 했었는데 예. 일단 뭐 긴 얘기를 여기서 다시 되짚진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 서너 달 뭐 길게 6개월 이상의 일정의 수요일은 무조건 놀았어요. 수요일은 무조건 공식 일정을 안 잡는다. 이렇게 해서 그날이 수요일로 빠져 있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10시까지 일어나질 않아 갖고 비서관이 관저에 들어가서
방문을 두들길 용기가 안 나갔고 앞에다가 문서를 내려놓고 나왔다. 이건 이미 그 당시에 증언으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몸이 안 자제가 잘 안 되네요. 예, 몸이 안 좋았다뇨.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대통령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정도는 돼야 청와대 아닙니까? 예. 예, 앞에다가 문서를 놓고 나왔다라는 대목을 지금 다시 떠올리니까 정말 하여튼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대구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자,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면. 뭐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대구라는 곳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는 또 그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찾는 분들이 많은 그렇죠. 많은 곳이고 당연히 예. 거기서 또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사로 할 일은 다 했지만 내 직분은 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싶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예. 김 소장님. 예, 제가 그 장성철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딱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찾아뵙고 싶다는 말은 되게 잘못한 말이라고 늘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뵙고 싶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반대쪽에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문제고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말라는 대로 문제고 해서 오히려 건강해지시길 기원한다라는 정도만 했었어야 되는데 찾아뵙고 싶다는 말을 해서 사실 두 분이 막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초반에 조율 없이 제안을 하신 건 아닌가 좀 섣불렀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예. 빈말이죠, 사실은. 아, 빈말인가요? 자, 김수인 평론가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복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행복 두 가지에서 함께 좀 말씀 주시면. 네, 일단은 근데 좀 관측 가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행보를 예.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아하. 했을 때 이제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쪽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빨리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선거라는 것은 결국에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확장성도 중요하고. 네, 확장성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오히려 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나 그 주변에서 그런 계산까지도 한다면은 선거 전국에서는 빠져 있는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근데 남는 거는 박 전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어떤 행보를 취할 거냐 이 부분인데 이제 한간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강점 중에 하나가 역대 정권 내리 수사를 해왔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에 박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숙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예. 그 부분이 훼손될 거다. 아하. 이런 지적들이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행보 또 새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발표를 했군요. 네, 사적 모임 4인 제한, 다중이용 시설 9시 영업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 현재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일일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감소 추세이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70% 밑으로 떨어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긴 하지만 예. 위중증 환자 상황이 심각하고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기 때문에 예. 당분간 거리두기 현 단계로 이어가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방역 패스 문제는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시설에서는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 논란이 됐던 게 청소년 방역 패스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새 학기인 3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또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거리두기가 강화된 채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보상책 자연히 따라 붙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신속 보상을 받았던 70만 곳 중에서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55곳, 55개소에 대해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각각 250만 원 손실이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예.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을 일단 하고요. 별도 심사가 없이 대상 여부가 확인이 되면 바로 설 연휴쯤에 입금이 되는데 나중에 보상 액수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정산을 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그 피해를 빨리 먼저 보상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 이렇게 네. 좀 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의학 전문가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방역 당국의 얘기를 좀 직접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장님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좀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야, 고생하셨죠, 반장님도요. 자, 일단은 연말에 만남이 제한돼서 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느 정도 이제 확산세는 진정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하신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아무래도 또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고 서민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총 유행 규모 자체는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예. 이 경향들은 분명히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총 유행 규모의 감소가 이 중증 환자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아서 아직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이상이 계속 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변수로는 오미크론의 변이가 지금 좀 확산을 시작하는 단계로 지금 보고 있어서 예. 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게 정확한 과학적 사실들이 축적되지 않아서 평가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도 2주간 좀 거리두기를 연장을 해서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저지하는 가운데 현 방역 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진 작가님. 예, 지금 그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서 오미크론 확진자의 비율이랄까 아니면 절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이 처음으로 발견됐을 때가 11월 말이었습니다. 11월 20며칠이었을 건데 이 이후로 지난주에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샘플 조사를 했을 때는 1.8% 정도 지역사회 확진자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매주마다 이 증가 추이가 2배 정도씩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좀 최대한 늦출 수는 있지만 우세종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미크론 상황에 따라서 또 혹은 그 중환자, 중증 환자들의 추세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전체적인 방역 상황은 상당히 안정화되는 추이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료 체계 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때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병상 가동률이 80%를 초과하면서 환자의 배정, 입원 자체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처했었는데 병상을 좀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하면서 오늘은 지금 이제 60%대 가동률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대기하시는 환자분도 없고 이 병상의 여력들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병상을 계속 좀 확충할 거라서 이 부분들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간 거리두기를 좀 더 유지하는 가운데 병상 여력이 좀 더 많이 확보되고 그리고 이제 위중증 환자까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필요성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변수는 오미크론의 증가 추이가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위중증률과 치명률들이 아직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 있어서 예.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에 위해가 끼치는 분들이 얼마나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이 판단들이 조금 2주 뒤의 상황 판단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외국의 사례들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게 충분하지 않은가 보죠. 예, 지금 외국이 지금 11월 말에 발견된 다음에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12월 말에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50%가 넘는 예. 70%, 80% 우세종으로 전환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확산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델타에 비해서 최소 2배 또는 3배 정도 감염 속도가 빠르다 정도까지는 입증되고 있는데 이제 위중증과 치명률로 연결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망자가 나오고 어느 정도 중환자들이 나오는지가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데이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찰나라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좀 엄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거리 김성현 두기 소장입니다. 체제를 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역 패스 대상은 좀 강화됐지 않았습니까? 미접종자는 일명 혼밥만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백화점, 대형 마트에서까지 방역 패스 의무화를 하면 사실 이제 백신 접종을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차별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방역 패스도 방역 상황에 따라 좀 유동적으로 조정해야 될 조치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제 18세 이상 성인 인구에서 미접종자는 전 인구의 7%입니다. 이제 7%로 굉장히 작으신데 예. 문제는
지난 5주간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52%가 이 미접종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4-5배 이상으로 지금 나오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증화되고 사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방역 패스는 좀 그 당사자 자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서 중증화 사망을 억제하는 목적과 또 사실 이분들에 대한 고도 의료 체계, 중환자실이나 여러 치료 여력들이 상당히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효율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방역 패스를 현재 다소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서히 미접종자의 감염이 줄어들면서 전체 중증 환자 중에 사망자 중에 미접종자 분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방역 패스는 좀 탄력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설부터 또 해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결국 방역 패스를 강화하면서 접종 안 받으신 분들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접종자에서부터 발생하는 중환자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은 좀 방어막을 치는 개념입니다. 방어막. 방역 패스를 좀 강화시키면 예. 실제 지금 한 2주 전부터는 이분들로 인한 중증화 환자 비중이나 중증 환자 비중이나 혹은 사망자 비중들이 좀 줄어드는 추이인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방어막을 쳐놓으면 감염 자체가 좀 억제되면서 중증 환자와 치명자 중에 미접종자 분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청소년 방역 패스도 이제 한 달 연기돼서 3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청소년의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는 또 이렇게 선택이었다가 이제 거의 또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고 뭐랄까요 반발이 심하신 건 듣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쪽을 통해서 이 여러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오늘 결정했던 것이 시행을 3월 1일로 한 달 좀 늦추고 네. 또한 여러 현장에 아마 이 방역 패스의 확인과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예. 한 달 정도 이 계도 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쪽도 마찬가지로 방역 상황이 좀 악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저희가 예전에 한 전체 확진자의 한 15% 이내 정도로 억제되고 있던 18세 이하 감염이 최근에는 이제 25% 이상으로 좀 솟구치면서 매일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에서.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3차 접종률이 현재 75%까지 도달했는데 60세 이상의 경우는 35%한 2,500명씩 발생하던 확진자가 현재 20% 아래로 그래서 이제 900명대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조해 볼 때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이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시기에는 방역 패스를 좀 적용을 해서 아무래도 이런 감염으로부터 좀 보호를 하면서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도 또 그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백신을 접종시키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다소는 떨어지더라도 예전 거리두기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던 시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 패스 예외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에서 의학계와 함께 좀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피치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더 해석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낼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하실 부분들은 소개되는 사례 중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접종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좀 소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이신데 임신을 하고 계신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라면 이런 사례들이 왕왕 소개되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반 임신부에 비해서 혹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본인이나 태아의 이 치명률이 한 5배 이상 올라가는 걸로 지금 검증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뭐랄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접종을 하셔야 되는 대상층인지라 저희가 완화할 부분도 있고 또는 오히려 접종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현재 좀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했는데 현장 반응 어떻습니까?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도움될 것이다 이런 반응 받고 계세요?
일단 아무래도 거리두기 때문에 생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예.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피해가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현장의 어떤 건의들 그리고 이제 다수 이 전문가분들의 어떤 건의들을 좀 따라서 우선 지원을 좀 하고 이후에 정산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남으면 저리 융자로 상환하게끔 하고 부족하면 더 추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큰 틀의 이 정책을 잡았습니다. 지금 일단 현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식의 어떤 반응들은 바로 나오곤 있고 예. 저희들 판단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좀 지급을 해서 설 전에 최대한 빠르게 지금 지급을 할 예정이라서 지금 당장 좀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즉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상 회복의 날 새해 속히 오면 좋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 네, 한 소식 더 드릴게요. 자, 오늘 18세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오늘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됐군요.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은 만 40세였었고 나머지 공직 선거는 25세였었는데요. 예. 현재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이죠. 만 18세 이상. 이 기준에 총선이나 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 연령도 같이 맞추는 투표할 이 수 있으면 출마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 거네요. 하향 조정이 담겨져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예.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라든지 6월의 지방선거 18세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고등학교 3학년생인 학생도 출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26명의 의원 중에 찬성 204명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고요.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혜진 의원은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저는 환영합니다. 예. 왜 대통령은 왜 꼭 40세 이상이어야 되는가? 아하. 그렇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30대 당 대표도 있는데. 아마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음. 효과가 좀 컸던 것 같고 그 밖에도 이제 대선 후보들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얘기할 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젊은 후보들이 되게 좀 40대 미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요구가 정치권에 반영돼가지고 신속하게 통과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니 뭐 7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뽑는 거 아닙니까? 출마를 막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나와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22살이 나와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을 것이고 마음에 들면 찍을 것인데 그거를 나라가 법으로 정한다는 자체가 사실 납득은 잘 안 되고 18살 또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투표 연령을 18살로 낮추는 것도 그렇게 반대를 해오시다가 예. 최근에 2030에서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비율이 올라가니까 또 법이 이렇게 싹 통과가 되는 게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연령대가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서 성인만 만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곁에 가까이 두고 계속 보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등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고 많이 그럼요. 공부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요. 예. 고3 그 지역 선대위원장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정치 문화가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도 네. 이런 조치가 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예, 저는 당장에는 이렇다고 해서 20대 초반이라든지 이쪽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예. 이런 연령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정치 신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들이 앞으로 속속 좀 심사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변화들의 한 큰 흐름 중에 하나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